자, 여러분, 시험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점수를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는 부분, 이걸 공략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소방 언론에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지만 한번 제대로만 잡아두면 절대 틀리지 않는 그런 효자 파트가 있죠. 바로 내화 구조 및 방화 구조의 핵심 기출 문제 19개를 저희가 엄선해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 온전히 집중하시면 시험장에서 이 파트만큼은 정말 누구보다 자신 있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네, 맞습니다. 이 건축물의 화재 안전을 얘기할 때요, 가장 뼈대가 되는 개념이 바로 내화하고 방화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외워야 할 숫자나 법규가 아니고요. 화재가 났을 때 우리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오늘 다룰 이 19개의 문제가 바로 그 약속의 가장 중요한 조항들을 담고 있는 거죠. 각 문제가 어떤 원리를 담고 있는지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집중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약속의 첫 번째 조항, 1번 문제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건축물의 화재가 발생할 때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보기는 1. 수편계획, 2. 인면계획, 3. 수직계획, 그리고 4. 용도계획입니다. 정답은 바로 2번 인면계획입니다. 이건 건축물 방화 계획의 3대 원칙을 아느냐 이걸 묻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 문제죠. 그 3대 원칙이 바로 보기에 나온 수평, 수직, 용도 계획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각 계획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수평하고 수직은 난따나크 알겠는데 용도 계획은 조금 낯설거든요. 이게 뭔가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수평 계획은 불이 같은 층에서 옆으로 이렇게 넓게 퍼지는 걸 막으려고 일정한 면적마다 방화벽 같은 걸로 구획하는 걸 말하고요. 수직 계획은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통로 이런 걸 통해서 불길이 위아래층으로 번지는 걸 막는 거죠. 그리고 용도 계획은 예를 들어 보일러실이나 주방처럼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간이 있잖아요. 이런 곳은 다른 공간과 철저히 분리해서 배치하는 걸 의미합니다. 건물의 용도별 위험도를 관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인면 계획은 건물의 정면이나 측면 같은 외관 디자인에 관한 거라 이 연소 확대 방지라는 목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아하, 수평, 수직, 용도 이 세 가지 방향으로 불길의 경로를 아주 입체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개념이군요. 명확해졌습니다. 그럼 이어서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 중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한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 면적 몇 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는가? 단 마감은 불연재료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는 1번 200, 2번 600, 3번 1000, 4번 1500입니다. 정답은 2번, 600제곱미터입니다. 이건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숫자 조합 문제예요. 여기서 두 가지 기준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11층 이상의 층은 화재가 나면 대피가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더 강화돼서 원칙적으로는 200제곱미터마다 구획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었다. 이 조건이 붙었잖아요.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함정이자 힌트죠. 스프링클러 같은 자동식 소화 설비가 있으면 초기에 불을 끌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방화구의 기준 면적을 3배까지 완화해 줍니다. 그래서 11층 이상 원칙인 200제곱미터에 3을 곱해서 600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칙 200과 스프링클러 설치 시 3배 완화, 이 두 개를 세트로 암기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종의 거래네요. 당신들이 돈 들여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우리가 더 넓고 개방적인 공간 설계를 허용해 줄게. 이런 거군요. 이렇게 이해하니까 숫자가 더 잘 외워집니다. 자, 3번입니다. 내화구조 기준에서 외벽 중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철근 콘크리트 조의 두께가 몇 센티미터 이상인 것인가? 보기는 1번 5cm, 2번 6cm, 3번 7cm, 4번 10cm입니다. 정답은 3번 7cm입니다. 이 내화 구조의 두께 기준은 정말 단골 출제 항목이죠. 여기서 키워드는 비내력벽입니다. 내력벽은 건물 무게를 버티는 말 그대로 뼈대 같은 벽이고요.
비내력벽은 그냥 공간을 나누기 위한 구조적인 힘은 받지 않는 칸막이 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당연히 건물의 붕괴랑 직결되는 내력벽보다 힘 안 받는 비내력벽의 두께 기준이 더 얇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원리를 이해하면 숫자를 외우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힘을 받지 않는 철근 콘크리트조, 비내력벽의 최소 내와 두께 기준, 바로 7cm입니다. 비내력벽은 7cm. 좋습니다. 그럼 재료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 보죠.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불연 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는 1번 기화, 2번 아크릴, 3번 유리, 4번 콘크리트. 정답은 2번 아크릴입니다. 재료의 연소 성능을 구분하는 건 이 파트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불연 재료, 한자 그대로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말하는 거죠. 콘크리트, 벽돌, 기화, 유리, 쇠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반면에 아크릴은 우리가 흔히 보는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불이 붙으면 아주 잘 타는 가연성 재료에 속합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5번 문제입니다. 이번엔 내화 구조의 정의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네요. 내화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들어갑니다. 1. 철근 콘크리트 조 등 이와 유사한 구조. 2. 화재 시 쉽게 연소되지 않는 구조. 3. 화재 시 일정 시간 동안 내력이 감소되지 않아야 함. 4. 방화구역 밖에서 진화되어 인접 부분으로 화기가 전달되는 것을 막는 구조. 정답은 4번입니다. 내화 구조의 핵심 개념을요,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버티기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건물이 바로 무너져 내리지 않고 정해진 시간 동안은 그 구조랑 힘을 유지해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시간을 벌어주는 구조죠. 즉, 불길을 정해진 구획 안에서 견뎌내는 게 목적입니다. 아, 그렇다면 4번 보기처럼 구획 밖으로 불이 번져나간 상황을 막는다는 건 이미 내화 구조가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뜻이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구획 밖으로 불이 번지는 걸 막는 건 방화문이나 방화 셔터 같은 방화 설비의 역할에 더 가깝고요. 내화 구조는 그 자체가 붕괴되지 않고 버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화 구조는 버티는 것, 명확합니다. 6번으로 넘어가죠. 건축물의 방화 계획에서 공간적 대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보기는 1. 대항성, 2. 회피성, 3. 도피성, 4. 피한성입니다. 정답은 4번 피한성입니다. 용어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것도 원리를 생각하면 쉬워요. 방화 계획의 공간적 대응 3요소는 대항성, 회피성, 도피성이거든요. 대항성은 소방대가 화재에 대항하기 쉽게, 즉 소화 활동이 편하도록 공간을 만드는 거고요. 회피성은 연기나 화렴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으로 회피할 수 있게 하는 것. 마지막으로 도피성은 최종적으로 건물 밖으로 도피, 즉 피난하기 쉽게 계획하는 걸 의미합니다. 피한성은 아예 없는 용어입니다. 대항, 회피, 도피. 소방대의 활동과 제실자의 피난 과정을 순서대로 떠올리면 되겠네요. 이제 7번입니다. 다음 중 내화 구조로 옳은 것은 보기는 이렇습니다. 1. 두께 1.2cm 이상인 석고판이 위에 석면 시멘트판을 붙인 것. 2. 철근 콘크리트조로서 벽의 두께가 10cm 이상인 것. 3. 철망 모르타르 바르기로서 그 바름 두께가 2cm 이상인 것. 4. 신벽에 흙으로 맞벽치기 한 것.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내화 구조와 방화 구조의 기준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2번, 철근 콘크리트조, 벽 두께 10cm 이상. 이게 바로 내화 구조의 기준입니다. 아까 3번 문제에서 비내력벽이 7cm였죠? 이건 하중을 버티는 내력벽 기준이라서 더 두껍습니다. 그럼 나머지 보기 1, 3, 4번은 전부 오답이라는 건데 이건 어떤 기준인가요? 바로 방화 구조의 기준입니다. 방화 구조는 내화 구조보다는 한 단계 아래 등급으로 구조체가 버티는 것보다는 화염의 확산을 막는 데 중점을 둔 구조거든요. 이 두 기준을 명확하게 표로 만들어서 구분하고 암기하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반드시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 내화 구조랑 방화 구조를 섞어 놓는 함정 문제였군요. 이 개념이 바로 다음 문제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8번입니다. 목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의 구조로서 적당치 않은 것은 1. 방화 구조여야 한다. 2. 자립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3. 그 상단은 지붕면으로부터 0.5m 이상 돌출하게 하여야 한다. 4.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의 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정답은 1번입니다. 앞선 문제와 정확히 연결되는 개념이죠. 방화벽. 이름 때문에 방화구조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방화벽은 화재의 확산을 막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그야말로 최후의 보루예요. 따라서 당연히 더 상위 개념인 내화구조여야 합니다. 아, 이름에 속으면 안 되는 거군요. 방화벽은 가장 튼튼해야 하니까 내화 구조다. 그리고 보기 2번하고 3번도 중요한 특징 같네요. 네, 맞습니다. 방화벽은 주변 건물이 불에 타서 무너지더라도 혼자 꿋꿋하게 서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자립구조여야 하고요. 또 불길이 지붕을 타고 옆으로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지붕 위로 0.5m 이상 튀어나와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특징도 방화벽의 핵심 요건이니까 꼭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방화 구조에 대해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가 나오겠네요. 9번입니다. 다음 중 건축물의 방화 구조 기준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보기입니다. 1. 철망 모르타르 바르기로서 그 바름 두께가 2cm 이상인 것. 2. 석고판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바름 두께가 2cm 이상인 것. 3. 두께 1cm 이상인 석고판 위에 석면 시멘트판을 붙인 것. 4. 두께 2cm 이상인 앞면 보온판 위에 석면 시멘트판을 붙인 것. 정답은 1번입니다. 예상하신 대로 이번엔 방화구조의 기준을 정확히 아는지 묻고 있죠. 방화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철망을 대고 그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바르는 건데요. 이때 두께 기준이 2cm 이상입니다. 이 철망 모르타르 2cm는 방화구조의 상징과도 같은 기준이니까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이제 구조랑 재료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연기 제어 시스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스모크 타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급기와 재연의 균형이 필요하다. 2. 재연구는 바닥 부근, 급기구는 천장 부근에 설치한다. 3. 배기 및 급기 방식에는 자연 방식과 기계 방식이 있다. 4. 재연구와 급기구는 유효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건 뭐 복잡한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과학 상식으로 접근하면 아주 쉽습니다. 화재 시에 발생하는 뜨거운 연기는 어디로 가죠? 당연히 위로 올라가죠. 그렇죠. 따라서 연기를 빼내는 재연구, 영어로 exhaust는 위쪽, 즉 천장이나 벽 상부에 설치해야 효과적이겠죠? 반대로 피난하는 사람들이 숨쉴 신선한 공기는 아래쪽으로 공급해줘야 하고요. 그렇습니다. 신선하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는 성질이 있으니까 급기구, 인테이크는 아래쪽, 즉 바닥에 설치해서 사람들의 호흡기 높이에 깨끗한 공기층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2번 보기는 이 위치를 완전히 반대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명백한 오답이죠. 뜨거운 연기는 위로, 신선한 공기는 아래로. 이 원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리를 이해하니 정말 쉽네요. 다시 구조 문제로 돌아와서 11번입니다. 내화 구조의 기준에 의한 지붕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는 보기는 1. 철근 콘크리트조 2.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3. 철제로 보강된 유리블럭 4. 묵은 콘크리트조. 정답은 4번 묵은 콘크리트조입니다. 여기서 묵은이라는 건 없을 무에 힘줄 근, 즉 철근이 없다는 뜻입니다. 철근이 없는 콘크리트는 누르는 힘에는 강하지만 잡아당기거나 휘는 힘에는 아주 취약해요. 아, 그런데 계단 같은 좁은 부분에는 묵은 콘크리트를 쓸 수 있다고 들었는데 지붕은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리하시네요. 계단처럼 비교적 좁고 길이가 짧은 부재에는 묵은 콘크리트조가 내화구조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건물 전체를 덮는 넓은 면적인 지붕을 철근 없이 콘크리트로만 만들면 그 자체 무게나 외부 충격에 의해서 쉽게 균열이 가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안전성 때문에 지붕의 내화구조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아, 같은 재료라도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거군요. 흥미롭습니다. 자, 이어서 12번 문제입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1. 바닥, 2. 보, 3. 주계단, 4. 사이기등. 정답은 4번 사이기둥입니다. 이 문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암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즉 건물의 뼈대를 이루는 핵심 부재는 딱 6가지입니다.
바로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그리고 주계단.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이 6가지를 제외한 것들은 그럼 왜 주요 구조부가 아닌 건가요? 예를 들어 사이기둥도 기둥이잖아요. 사이 기둥이나 작은 보, 최하층 바닥, 5구의 계단처럼 주요 구조부에서 제외되는 것들은요. 그것들이 파괴되더라도 건물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법에서는 건물의 생존과 직결되는 가장 핵심적인 6가지만 주요 구조부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거죠. 핵심 뼈대 6가지. 꼭 외워야겠습니다. 13번으로 넘어갑니다. 건축법상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얼마 이상인 것인가 보기입니다. 1, 2분의 1, 2, 3분의 1, 3, 3분의 2, 4, 4분의 1. 정답은 1번, 2분의 1입니다. 이건 지하층의 법적 정의를 묻는 문제죠. 쉽게 말해서 어떤 층이 법적으로 지하층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요. 그 층의 높이 중에서 절반 이상이 땅에 묻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층 높이가 3m라면 땅속으로 평균 1.5m 이상 묻혀 있어야 지하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층 높이의 절반, 즉 2분의 1. 간단하네요. 다음 14번 문제. 주요 구조부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건축법상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는 것은 1. 내력벽, 2. 작은 보, 3. 5개 계단, 4. 사이기둥. 정답은 1번, 내력벽입니다. 12번 문제 완벽한 복습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주요 구조부 6가지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보기의 작은 보, 5개 계단, 사이기둥은 모두 제외 대상이고 건물의 하중을 직접 버티는 핵심 벽체인 내력벽은 당연히 주요 구조부에 속합니다. 반복해서 보니까 이제 확실히 각인되네요. 15번입니다.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보기입니다. 1. 2.0m, 2. 2.5m, 3. 3.0m, 4. 3.5m. 정답은 2번, 2.5m입니다. 방화벽에 설치하는 문, 즉 방화문은 불길을 막는 중요한 설비지만 그 자체가 너무 크면 구조적인 약점이 될 수 있어요. 문이 크면 클수록 화재 시에 변형되거나 파손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으로 크기를 제한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너비와 높이 각각 2.5m 이하입니다. 너비도 2.5m 이하, 높이도 2.5m 이하. 쌍으로 기억해야겠네요. 자, 16번입니다. 다시 벽 두께 문제입니다. 내화 구조의 기준 중 벽의 경우 벽돌조로서 그 두께가 최소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1. 10cm, 2. 15cm, 3. 17cm, 4. 19cm. 정답은 4번 19cm입니다. 자, 제로별, V별 두께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앞서 철근 콘크리트 비내력벽은 7cm, 내력벽은 10cm였습니다. 이번엔 벽돌조 벽입니다. 벽돌로 내화 성능을 만족시키려면 최소 19cm의 두께가 필요합니다. 19cm요? 꽤 두꺼운데요? 왜 하필 19cm라는 이런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을까요? 이것도 실제 건축 현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표준 벽돌의 길이가 보통 19cm거든요. 벽돌을 길이 방향으로 쌓는 길이 쌓기를 하면 벽 두께가 자연스럽게 19cm가 되는데 이 두께가 법에서 요구하는 내화 성능을 만족시키는 가장 경제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기준으로 굳어진 겁니다. 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라 실제 벽돌 사이즈랑 관련이 있었군요. 정말 재밌네요. 자, 17번 문제입니다. 내화 구조의 기준에서 바닥의 경우 철근 콘크리트 조로서 두께가 몇 센티미터 이상인 것이 내화 구조에 해당하는가? 보기는 1. 5cm, 2. 7cm, 3. 10cm, 4. 15cm입니다. 정답은 3번 10cm입니다. 이번에는 바닥의 내화 구조 기준입니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철근 콘크리트 바닥, 즉 슬래브가 내화 구조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 두께는 10cm입니다. 오, 10cm.
아까 철근 콘크리트 내력벽 기준하고 숫자가 똑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외우면 훨씬 수월하죠? 건물의 뼈대를 이루는 중요한 구조 부재인 철근 콘크리트 내력벽과 바닥은 둘 다 최소 두께 10cm를 만족해야 내화 구조로 인정받는다. 이렇게 묶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18번입니다. 화재 시 상당한 시간 동안 연소의 확대를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도록 방화 구획선상 또는 방화벽의 계구부 부분에 설치하는 것은 1. 통풍구 2. 환기구 3. 창문 4. 방화문. 정답은 4번, 방화문입니다. 불을 막기 위해서 튼튼한 방화 구획이나 방화벽을 만들어도 사람이 지나다니려면 어쩔 수 없이 구멍, 즉 계구부를 내야 하잖아요. 평소에는 이 구멍을 통로로 쓰다가 화재 시에는 자동으로 닫혀서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막아주는 문, 그게 바로 방화문이죠. 문제의 설명 자체가 방화문의 정의와 같습니다. 자,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19번 문제입니다. 재현 방식의 종류가 아닌 것은 보기는 1. 자연 재현 방식 2. 흡입 재현 방식 3. 기계 재현 방식 4. 스모크 타워 재현 방식입니다. 정답은 2번, 흡입 재현 방식입니다. 재현, 즉 연기를 제어하는 방식은요, 크게 세 가지 시스템으로 분류합니다. 첫째, 창문이나 건물 내구의 압력 차이를 이용하는 자연 재현. 둘째, 아까 10번 문제에서 봤던 연기 배출 전용 수직 통로를 이용하는 스모크 타워 재현. 그리고 셋째, 송풍기 같은 팬의 힘으로 강제로 연기를 빼내는 기계 재현입니다. 흡입이라는 행위는 모든 재현 방식에 포함된 원리일 뿐 그 자체가 독립된 분류 기준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19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숫자가 정말 많이 나와서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는데 오늘 하나하나 원리를 짚어가면서 풀어보니까 훨씬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른 내용이 바로 이 파트의 전부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푼 19문제에 담긴 개념과 숫자, 즉 각종 치수와 기준들을 완벽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고득점 합격 전략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벽돌은 19cm 이렇게 외우기보다 아, 벽돌 길이가 19cm라서 그랬지 라고 이해하면서 복습하시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소방원룩은 이렇게 투자한 만큼 정직하게 점수로 보답하는 전략 과목이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소방관계 법규 파트의 핵심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요. 지금 계신 공간을 한번 둘러보세요. 이 방을 나가는 저 문은 방화문일까? 그렇다면 크기가 정말 2.5m가 넘지 않을까? 이 벽은 내화 구조일까 방화 구조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순간 책 속에 갇혀있던 딱딱한 지식은 여러분의 눈앞에 살아있는 현실이 될 겁니다. 그 경험이 시험장에서 여러분을 도울 겁니다.